네, 안녕하세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관련된 이제 설명을 맡게 된 외교부의 박철순 장수미.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도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고등학생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오늘은 대학생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고등학생분 여기 두 분 말고 또 없으신가요 지금? 아, 저기 뒤에 또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대학생분들이신가요? 다 대부분은 지금? 그러면 혹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관련돼서 뭐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다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몇 분 또 계시고, 그럼 일단 준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관심만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희의 설명에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라는 게 이제 2013년에 이제 외시를 대체해서 새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그 첫 번째 시험에 이제 합격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한 좀 정보가 많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저희도 준비하는데 많이 애를 먹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처음 이제 시험 합격하고 이제 정규 과정 거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오늘 좀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관 후보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외교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거쳐가야 합니다. 여기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은 보시다시피 1차 공직 적성 평가, 그리고 2차 논술형 필기 시험,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1차 공직 적성 평가는 객관식 시험이고 2차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는 국제법, 국제정치학, 그리고 경제학 이런 전공 과목들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주관식 논술 시험인데요. 각각 과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과목을 모두 통합해서 물어보는 학제 통합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 유형은 아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비슷한 채용 설명회를 했었는데 시험 준비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희 시험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게 답안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되면은 답안지를 써보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시험은 면접이고요. 인성 면접, 그리고 토론, 개인 발표로 구성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올해는 2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주 주말에 마지막 3차 면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이라고 해서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그 외교관이 되기 위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정규 과정은 일단 전체 한 110% 정도를 뽑아서 이 중에서 10%를 제외하고 외교관이 10%가 떨어지고 이제 그 나머지가 외교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성적은 1, 2, 3학기 시험 성적을 이제 합산해서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외교관이 되기 위한 이제 최종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학기 동안 저희가 이제 외교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공직 소명 의식이라고 해서 공직관을 기르기 위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그리고 이제 사상 같은 거를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이라고 해서 외교관 활동에 필요한 이런 전문 지식들, 국제법, 뭐 국제정치학 아니면은 협상, 지역이나 전문 분야 관련된 이런 심화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역량이라고 해서 뭐 많이 이제
외교관 하시면서 이제 뭐 스피치 같은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뭐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문서 작성 실습도 직접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어 능력이라고 해서 영어 집중 교육 기간을 통해서 영어를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영어만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1, 2, 3학기를 통틀어서 1년 내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집중 교육이랑 2학기 사이에는 사실 해외 현장 학습이라고 해서 그 제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대사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기도 합니다. 네, 제가 우선 학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생활의 기본은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수업은 사실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집단 토론, 그리고 모의 협상 또는 국제회의, 그리고 개인 발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또 수업 중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도 있습니다. 아까 박철순 사무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영어 집중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는 매 학기마다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보듯이 중간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 외에도 저희가 참여하는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들으시면 사실 이제 1년 동안 뭐 그 1년 과정 전에 일단 뭐 고시와 비슷한 이런 시험을 겪고 이제 지친 상황에서 또 1년에 또 정규 과정 그리고 이제 경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동기들 간의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 상대이고 또 자신의 이제 외교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불안한 상황에서 또 상대방을 또 어떻게 경쟁 상대로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이제 외교부에서 평생을 같은 직장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외교원에서 1년 동안 또 경쟁도 했지만 사실 단체 활동도 이제 다 자주 함으로써 또 이제 동기회를 또 기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이제 왼쪽 같이 이제 MT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원 측에 이제 지원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그 바이올린이나 뭐 아니면은 아래 이제 국제법 학회 같이 이제 학회 활동도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좀 같이 이제 단체 활동도 이제 지속했고요. 그리고 뭐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축구도 하고 뭐 탁구도 하고 그다음 여행도 다니고 뭐 하는 등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학교 들어오고 이제 나이 한 20대 후반 되어서 1년 동안 이제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거의 9시부터 6시 아니면 그 이후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3, 4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흔히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서도 일단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동기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외교관 생활을 또 1년 동안 앞으로도 이제 평생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영광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치열한 1년의 과정을 마치고 작년 12월에 외교부에 임용이 되어서 현재 박철순 사무관은 외교사절 담당관실, 저는 기후변화 환경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부 생활이 굉장히 야근도 많고 사실 뭐 보수도 여러 다른 직장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했나 싶을 때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일에서 느끼는 보람이 굉장히 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은. 공부할 때는 여태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건데 외교부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뭐 외교관이란 직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오신 거니까 다들 좋은 결과 거두셔서 또 다른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저는 2012년도에 채용 설명회에 수험생 입장으로 왔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설명자로 오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설명은 뭐 간단하게 하고요. 뭐 혹시 이제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자유롭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외교관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외교관이 직접 되고 나서 상상했던 거랑 달랐던 점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뭐 일단은 요새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는 데에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상상했던 거라고 하면 뭐 사실 이제 외교관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되게 그 뭔가 고급진 데에서 이렇게 막 리셉션 같은 거 하고 막 와인 마시고 이렇게 막 놀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업무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페이퍼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예, 사실 뭐 예, 사무관 이제 처음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외교사절 담당관실에 지금 있는데 외교사절 담당관실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한 공관들 전체를 이제 다루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션 외교는 그냥 정치적인 이제 업무도 하고 뭐 경제 업무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외국 나가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분증도 만들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행정적인 일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도 이제 차후에 이제 해외 공간 나가서는 사실 저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떠한 뭐 해외 나가서 어떠한 내가 지위를 가지는지 어떠한 그 뭐 특권과 뭐 면제를 뭐 받을 수 있는지 그 외교관으로서 뭐 이런 거를 사실 알아둬야 뭐 실제로 내가 해외 나가서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것 현실적으로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합니다.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 업무 특성상 출장이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뭐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출장을 가곤 하는데요. 얼마 전엔 파푸아 뉴기니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못 가보는 여러 국가들을 가볼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외교관이라는 직업 생각했던 그대로긴 한데요. 막상 그 출장 가서 하는 일들이란 게 뭐 와인 마시고 파티 가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보고서를 쓰고 누군가를 수행하고 그런 일들이라서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앞에 네. 저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그 대학생 오상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외교관 과정에 대해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막상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그 처음에 그 외교관 후보자 채용할 때 이렇게 들어오셨다 하는데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외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 뭐 제 외국어를 어떻게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제도가 생기기 전에 외무고시 시절부터 준비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했었고요. 제도 자체도 옛날 외무고시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아니라서 이렇게 크게 혼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학제 통합 논술이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된 과목인데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들었었고요. 아직도 제도가 정착 초기라서 여러 가지로 진화하고 있어서 좀 그때그때 잘 시험 유형을 파악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시험 준비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전공이 국제 정치나 국제법이나 뭐 경제학도도 아니고 전 영문과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제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일단 학교에 이제 청강도 듣고 그다음에 뭐 여러 뭐 학원 도움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예. 그러면서 일단 익혀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읽어야 될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책도 뭐 국제법 같은 경우는 책이 이따만 해요. 네, 이따만 하고 국제 정치학은 뭐 제대로 된 책도 그렇게 많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디서 좀 가이드를 받고 싶으시면은 뭐 학교에 이제 청강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고시반 그리고 뭐 그다음에 학원 강의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어나 제2외국어는 사실 이번에 그 외교관 후보자 시험으로 바뀌면서 그 외부 평가, 그러니까 외부 그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성적을 사실 토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토익 시험은 사실 뭐 학교 졸업 준비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 조금 어렵다고 말을 듣긴 하는데 한국사 시험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뭐 시험에 관련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외교관 시험을 슬슬 준비하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전 이제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좀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실 때 국제법의 이론 같은 걸 위주로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ICJ나 아이틀로스의 그런 판례 같은 것들을 좀 더 중점으로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역시 준비를 좀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저 질문이 되게 디테일하신데요. 사실 둘 다 해야 돼요. 예, 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이론은 기본이고 거기에 판례를 이렇게 써서 훨씬 더 답안지를 구성해낼 수 있다면은 훨씬 풍부한 답안지가 될 것 같고 저 때는 2차 시험 때 그게 나왔을 거예요. 그 아까 해양법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해양법의 그 제소 절차. 예, 그런 이제 실제 그 프로시딩 같은 것도 이게 실제로 나오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물론 그것도 해양법 내에 이제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과 판례를 둘 다 알아야 되고 그 판례 같은 거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유명한 판례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이제 간혹 이제 최신 판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판례 또 이렇게 뭐 전공이시다 보니까 또 좀 더 빨리 이렇게 또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정리를 조금씩 해놓으시면은 시험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막 갑자기 최신 판례만 이렇게 나와버렸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법에서 사실 판례하고 이론도 중요한데 국제법 시험에서 그 조문이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조문 외우는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조문을 답안지에 인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지금까지 이제 채용이 되시고 나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점이 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정년 퇴직까지 한참 남으신 기간 동안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일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외교사절 담당관실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외교사절을 주로 담당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크게 큰 거는 이제 주한공간 개설이거든요. 주한공간 개설이 올해 지금 2개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그다음에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지금 개설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어느 한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외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컨택 포인트는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랑 계속 컨택을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듣고 문제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해결해주고 하면서 이제 공간 개설 이제 자리 잡아서 공간 개설을 했다라고 딱 이렇게 저희한테 그 노트버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식 문서가 와요. 외교 문서가 하면은 그럴 때마다 되게 좀 내가 되게 우리나라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첫 시작을 내가 끊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뭐 일은 뭐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뭐 전화도 하고 막 싸울 때도 있고 한데 또 뭐 딱 어느 정도 개설이 딱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면접 질문 비슷한 건데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외교 업무를 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 2012년에 외시를 보러 갈 때 그때 한참 이제 G20 막 개최되고 뭐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막 해외 이제 원조도 많이 해야 되고 막 한다는 이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 이제 외무고시 시험 치러 가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도 이제 해외 사람들한테 돈을 퍼붓는다. 또 되게 막 외교부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 택시 기사분께 제가 왜 시험 본다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외교관 그리고 외교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이런 외교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철순 사무관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출장 가서 국제회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쓴 보고서가 한 번은 그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바꾸는데 활용이 된 적이 있어요. 미약하게나마. 그럴 때 되게 많은 보람을 느꼈고 제가 했던 일이 어떻게든 뭐 우리나라 국가 이익이나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람 있었던 순간이고 사실 여기 외교부 내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정무, 경제, 안보 그리고 지역 전문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을 해보시고 그중 하나를 이렇게 뭔가 자신만의 전문 분야로 잡아서 성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큰 방향은 못 잡았고요. 앞으로 좀 더 탐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여기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먼저 여기 여성분부터 하시고 그다음 저 뒤에. 네, 저 이번에 여름에 외교부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김효은 국장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이런 후보자 과정 시험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누가 드렸었는데 그냥 되게 잘하는 사람은 이제 준비 기간을 2년을 잡고 평범한 사람은 3년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바뀐 시험을 준비하셨던 입장에서 이제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으셨는지랑 준비하실 때 한국사 능력 시험이랑 공인 영어나 이제 공인 외국어 시험을 이걸 먼저 해놓고 이제 그 뒤에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셨는지 뭐 이런 거 알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중간에 이제 외시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자체만 이제 준비한 기간은 사실 적어요. 근데 외시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거의 다르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준비 그 전환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었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준비하는 시간은 총 3년을 잡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여름에 전역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해서 2013년 여름에 이제 붙었는데, 근데 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전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자격이 훨씬 높아요. 일반 전형보다. 대신에 그 2차 성적 컷이 조금 낮아요. 네, 워낙 그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 동기들 내에서도 되게 1년 정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사나 영어나 제2외국어 시험은 저는 외시에서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시 2013년에 이제 첫 시험을 했었잖아요. 봄에 첫 시험을 했었는데 그때 2013년 외시 1차 1월에 봤었나 그런데 그 시험 보기 직전에 저는 다 따놨어요. 먼저 혹시 마지막 외시를 떨어질까 미리 생각을 해서 요거 영어랑 제국어를 따놨고 그다음에 한국사 시험도 그 전에 다 따놨어요. 그때 처음 도입되자마자 미리 따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인인증 성적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1차나 2차 시험에 집중하고 그렇게 저는 했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리 공인 성적은 따놓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중간에 그거를 전환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2차 시험 공부하다가 공인 성적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박철순 사무관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인 인증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커트라인들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그 만료 기한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가끔 시험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유의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아까 하셨던 네. 네, 저도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식 시험 과정에서는 외국어 시험이 따로 없고 공인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면접 과정에서도 외국어에 대한 평가가 없는지 혹시 있으면 영어랑 제2외국어가 둘 다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접 총 성적에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3차 면접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영어 토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영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가끔 개인 발표나 뭐 인성 면접을 할 때도 면접관 분들 중에서 짓궂게 외국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반영 비율은 3차에서 저희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또 다들 아무래도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접 때는 사실 제2외국어 일반 전형으로 하시면은 제2외국어는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전형으로 오시면은 그 제2외국어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 성적이 이제 공인인증 시험이 없는 그런 외국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면접 때 그 제2외국어 시험을 또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랍어나 뭐 그런 좀 소수 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문가 많이 없는 그런 언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 때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면접이 있는데 영어 면접이 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크리티컬하게 막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정규 과정 때 이제 영어 집중 과정이 있고 그때는 이제 그 영어 성적이 전체 성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한 번 더. 예. 그 아까 지역인재 하신 거 있잖아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랑스어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했다 그러면은 공관을 항상 아프리카 쪽으로만 발령을 받는 건가요? 사실 뭐 그것도 이제 내부에서는 사실 인사 계획이라는 게 이제 내부에서 계속 바뀝니다. 해가지고 언제 뭐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일단 저 일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은 아프리카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지역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그 지역과로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인사는 계속 순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지역과로 올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관은 어떻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차 과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2차 과목 특히 국제정치학안에서 시사 이슈를 반영해서 답안지에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그냥 인터넷 뉴스에서 정치나 외교 관련 부분을 보고 있고 주말에는 주간지를 간략하게 정치 외교 파트 그리고 경제 관련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신문을 활용하셨으며 그리고 그걸 답안지에 작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으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답안지 작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적어야 될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명확하게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매일 신문 기사를 하나씩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정말 매일 기사 하나씩만 했는데도 그게 쌓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안지 반영 비율은 사실 저희가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이론을 인용해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에서 시사 현상들을 인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뭔가 시사적인 얘기로만 도배를 한 답안지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정치학 답안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의 어떠한 이제 다 문제 이제 어떤 현상이나 사회 이런 국제정치 현상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주장을 적는 글이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장을 적을 때 사실 중요한 건 근거가 되는데 사실 그 근거가 시사적인 근거보다는 사실 이론적인 국제정치학의 이론적인 근거를 사실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론을 확실하게 일단은 적으시고 거기에 이제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제 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답안지를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사 현상을 뭐 서론이나 이제 결론 같은데 이렇게 조금 이제 감안을 도입할 때 이제 쓰시면서 조금 이제 답안지를 좀 재미있게 풀어나실 수 있는데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이론과 시사를 좀 균형 있게 이론도 확실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시사가 조금 가미되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더 좋은 점수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시간 관계상 뭐 오늘 그 외교관 후보자 설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있으시면 저희 옆에서 또 있으니까 한번 또 와주셔서 뭐 여쭤봐 주셔도 되고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여기 와주셔서 저희 설명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